도자기 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던 그날 아침,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젠 정말 끝났네.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단돈 1억 3천만 원에 넘기고 돌아서야 했다. 직접 지은 집이었다. 붓으로 이름을 새기고 손으로 문지방을 닦으며 우리가 살아갈 꿈을 걸었던 곳. 그곳에서 철거된 건 단지 나무와 벽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챕터였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손을 놓지 않던 아내의 온기였다. 어떤 실패는 통장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믿음마저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우리는 그랬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끝에서 다시 시작된 작은 숨 한 줄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은 늘 말수가 적었다. 인천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부드러운 말투와 단정한 셔츠가 잘 어울렸던 그는 누구보다 일에 몰두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아내 이정희 씨는 은퇴한 유치원 교사였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에 마음의 움직임을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 부부는 2023년 겨울 도시의 삶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노식, 올해 65이다. 작년까지는 인천의 한 전자제품 유통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했다. 평생 매출표와 견적서를 들여다보며 살았고 내 이름보다 회사 이름이 더 익숙할 정도였다.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졌다. 눈 뜨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그냥 조용한 산골로 가서 살자. 아침마다 커피 내리며 천천히 숨 쉬며 살아보는 거야. 그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말보다도 따뜻했고 어느 계획보다도 확실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다. 경북 청도군 계곡 아래에 자리한 작은 마을. 주변엔 소나무 숲이 가득했고 밤이면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그곳에 1300평 남짓한 땅을 구했고 한옥 구조의 흙집 하나와 2층짜리 작은 카페 건물을 짓기로 했다. 카페 이름은 다시숨.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인생에 잠시 쉬어갈 한 줄기 숨을 허락하고 싶었다. 단풍이 절정일 때는 사진 찍는 손님들이 북적였고 누군가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또 누군가는 네이버 블로그 핫플레이스에 우리 가게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는 줄 알았다. 꿈꾸던 노후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한 채의 집과 조그마한 가게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줄은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집을 짓자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공간, 낯선 길에 놓인 따뜻한 의자 하나쯤 되어주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설계도엔 흙집 하나와 그 옆에 2층 카페동이 나란히 그려졌고 우리는 설계사무소를 3번이나 바꾸며 꼼꼼히 준비했다. 국산 황토, 국내산 목재, 하나하나 발품 팔아 직접 고르고 겨울 눈이 공사를 막아도 포기하지 않았다. 봄은 진입로에 자갈을 깔다가 차가 미끄러져 도랑으로 빠질 뻔한 일도 있었다. 힘은 들었지만 매일 아침이 새로웠다. 아내는 새벽마다 공사장에 나가 붓을 들고 벽을 칠했고 나는 손수레로 콘크리트 포대를 옮겼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에서야 처음 해보며 우리는 웃었다. 한옥집은 크지 않았지만 포근했다. 나무 창틀에 이중유리를 달고 아궁이 옆에 장작을 쌓았다. 카페는 투박했지만 정갈했다.
큰 통유리 너머로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안에는 원목 테이블 서너 개만 조심스레 배치했다. 다시숨이라는 이름도 우리 손으로 지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로. 여보, 나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좋아. 그 말을 꺼낸 아내를 나는 한참 바라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웠다. 행복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 흙집과 카페가 완공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내는 마당에 서서 조용히 울었다. 우리 정말 해냈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울컥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저녁 한옥 굴뚝에서 피어오른 첫 연기처럼.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 청도의 산자락이 조용히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변에도 하나둘 전원주택이나 작은 펜션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우리처럼 작은 카페를 열겠다는 부부도 종종 보였다. 그래서 누군가 블로그 글에 댓글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기면 우리는 흔쾌히 위치를 안내했다. 진심이었다. 좋은 공간은 함께 나눠야 의미가 있다고 믿었고 이 작은 마을도 그렇게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치유, 쉼표, 힐링이라는 이름을 단 카페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간판만 봐서는 어느 곳이 어느 곳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손님들도 혼동했다. 여기 힐링 치유 카페 맞죠? 아, 여긴. 그곳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정성껏 지은 이 공간을 기억해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다른 가게들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닦아낸 길 위에 너무 많은 발자국이 얹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입소문이 결국엔 우리 가게를 묻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마을에서도 조금씩 불편한 기색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카페에 오는 차들 때문에 길이 꽉 막혀요. 조용하던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라는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었고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최대한 조심하려 했지만 산비탈 위의 좁은 도로는 구조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눈이 한 번만 내려도 길은 끊겼고 택배는 이틀, 사흘씩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은 우리 부부조차 눈 쌓인 진입로에서 차를 밀며 내려가야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빨리 기뻐했던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불안이 밀려들고 있었다. 카페의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달 고정 지출은 320만 원을 넘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대출 이자까지. 어느덧 이 삶은 꿈이 아니라 무게가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부터는 손님이 와도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면 스스로가 낯설고 부끄러웠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그 질문은 매일 아침마다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아내와 오랜 시간 상의 끝에 카페와 주택을 함께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사실은 우리도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었다. 나무 계단을 오르며 들리는 발소리, 첫눈이 마당에 쌓이는 모습, 아궁이에 불을 넣던 저녁의 따뜻한 기운까지. 그 모든 것이 정이 들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그 모든 애정을 두려움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처음에 매물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이곳의 땅값은 2년 사이에 올랐고 한옥도 카페 인테리어도 모두 우리가 손수 만들었다. 이 정도면 본전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순진했던 것 같다. 1300평의 땅값은 분명 올라 있었다. 직접 지은 한옥, 손수 설계하고 손끝으로 다듬은 카페 인테리어까지. 어디 하나 허투루 만든 곳이 없었고 이 정도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의뢰를 넣었고 나 스스로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정성껏 글을 올렸다. 단풍이 절정인 가을마당, 눈이 수북이 쌓인 한옥 지붕, 햇살이 스며드는 카페 내부의 사진들을 계절별로 꼼꼼히 첨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쪽지도 오지 않았다. 그저 조회수만 천천히 올라갈 뿐이었다. 겨우 한 명 연락을 해온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진입로만 확장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돌아섰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산속이라는 위치, 좁고 경사진 도로 그리고 이미 비슷한 컨셉의 공간이 포화된 지역 분위기. 모든 조건이 발을 빼기에 충분한 이유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매가를 내렸다. 처음에는 7억, 다음엔 6억, 결국엔 5억까지.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 마당에 난 잡초를 뽑다 말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음마저 바닥을 친 듯했다. 어느 날은 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전에는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던 마당 구석의 들꽃조차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자 집의 외벽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지붕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카페 내부에 놓였던 원목 테이블은 습기에 휘어졌고 몇 개의 머그잔은 금이 간 채 그대로 선반 위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커피 머신을 닦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 기계는 우리의 전원 생활의 시작이었다. 새벽마다 커피 향을 피우던 그 따뜻한 시간의 중심이었던 물건. 그 앞에서 아내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부동산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결국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은행이었다. 이자가 연체되었고 원금 일부가 상환되지 않자 금융기관은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제 경매로 넘어갑니다. 은행 직원의 그 한 문장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한여름 계곡물처럼 차갑고도 묵직한 절망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우리 우편함에는 빨간 글씨가 찍힌 서류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서류들 안에는 우리가 가진 땅과 집 그리고 카페의 기물과 설비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감정가 6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1차 경매가 유찰되었고 2차, 3차도 마찬가지였다. 감정가는 5억, 3억 그리고 결국 2억까지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숫자들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우리의 땀과 노력, 기쁨과 기대, 한 번씩 고개를 들던 희망까지 전부 숫자라는 언어로 줄세워지고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5억 원의 대출금 중 정산을 마친 후 우리에게 돌아온 건 9천만 원 남짓. 남은 3억 5천만 원의 빚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실패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나는 아내와 함께 카페 입구에 걸려있던 간판을 떼어냈다. 다시 숨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진 나무 간판. 톱질하고 글씨를 붓으로 써서 함께 만든 이 공간의 첫 마음이 담긴 표지였다. 아내는 그 간판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말없이 한참 동안.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 그동안 정말 애썼어요.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에게 결국 상처만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우리는 간판을 조심스레 내려 차 트렁크에 실었다. 텅 빈 카페 안에는 소리도 냄새도 사람도 사라져 있었다. 마당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문득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오래전 출퇴근하던 직장 근처 낡은 아파트 단지 옆에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방은 좁았고 창문도 작았다.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 없이 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이삿짐도 많지 않았다. 간판은 차고 구석에 조심히 넣어두었고 커피 머신과 테이블은 처분했다. 아내가 아끼던 감입차 몇 봉지와 우리가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그 작은 짐 속에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계절들을 접어넣었다. 접히지 않은 추억들은 마음 한구석에 그냥 고이 남겨두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아래 작은 놀이터 옆을 지나며 출근하는 사람들을 본다.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초등학생들, 배달 가방을 짊어진 이웃들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든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지. 그 바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은 무모함 그 자체였다. 은행 대출이라는 불안정한 기둥에 너무 쉽게 기대었고, 조용한 낙원이라는 환상에 빠진 채 숨어있던 수많은 위험들을 애써 외면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들만 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막연한 바람이 결국 우리 삶을 뒤흔들었고, 그 말에 가려진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다. 겨울이면 폭설로 길이 끊겼고, 여름엔 벌레떼가 방 안을 들이쳤다. 봄에는 누런 황사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가을에는 우리처럼 전원 카페를 따라 만든 가게들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다. 그런 불편함들은 유튜브 영상에도 블로그 후기에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그 중요한 결정을 자식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딸아이는 여러 번 말했다. 엄마, 아빠. 그냥 도시에서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그 말엔 걱정도, 사랑도, 현실도 담겨 있었지만 나는 퇴직 후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고 아내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로망의 마음을 맡기고 싶어 했다. 그 선택의 끝이 결국 3억 5천만 원의 빚이었다. 우리는 파산 대신 매달 150만 원씩 10년간 갚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 그 무겁고 긴 시간을 빚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직접 겪어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내가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몸은 과연 버텨줄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언제쯤 조금 가벼워질까?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루가 흘러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들어 더 절실해진 마음 하나. 자식들에게만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마음 하나 붙잡고 오늘도 나는 작은 방의 커튼을 천천히 열어본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내가 작은 노트 하나를 내게 건넸다. 표지엔 다시 숨카페 일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처음 그 땅을 보러 간 날부터 적어 내려간 일들이 정성껏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건 그냥 버릴 수 없더라. 그래도 그땐 참 열심히 살았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커피 한 잔에 감동한 손님의 표정이 담겨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눈 때문에 택배가 사흘이나 늦었지만 그마저도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 시절의 공기와 햇살을 데려오는 듯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뜨겁게 살아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해보자고.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더 이상 실패를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마침 그 무렵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처음엔 주저했다. 크게 무너진 뒤라 자신감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일 자체보다 당신이 다시 걸어간다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이 고맙고 따뜻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신청서를 냈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류 보조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출근해 6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지금의 내겐 가장 소중하다. 그래, 카페는 실패했다. 한옥도 전원생활도 모두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아주 작게라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요즘 들어 뼛속 깊이 느낀다. 전원주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땐 분명 최선이었고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으니까. 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오래 생각했어야 했다. 우리는 단지 너무 늦게 현실을 본 것뿐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혹시 카페나 펜션, 숙박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란다. 인터넷에서 봤던 화려한 성공담보다 허리까지 쌓인 눈 속에서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현실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다. 미끄러질까 두려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고 그 길 끝에 손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눈길을 내려가야 했다. 예쁜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올지를 먼저 계산했어야 했다. 직접 지으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부부가 운영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정말 위험하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무모했다. 무언가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고 현실은 그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무너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대출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우리는 처음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출 이자는 점점 오르고 지역 분위기는 바뀌었고 손님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결국 그 대출은 올가미처럼 우리를 조여왔다. 시장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등졌다. 지금 우리는 서울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좁은 부엌, 오래된 창문 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 아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손으로 커피를 내린다. 예전 카페에서 쓰던 도자기 잔 몇 개도 조심스레 챙겨와 함께 두었다. 햇살이 잔 위로 부드럽게 닿고 그 위로 커피 향이 피어오르면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진다. 가끔 아내가 말한다. 여보, 우리가 다시 그 산에 간다면 이번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웃는다. 그리워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어쩌면 지금 가장 다행인 것 같다. 우리는 실패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 견뎠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산속에서 실패를 배웠고 이 도시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아내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전원 생활에서의 단상, 카페 운영 중에 소소한 이야기들, 흙집을 지으며 겪은 시간들을 조금씩 조용히 적어내려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글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도. 황토집은 이제 없다. 빚은 남았고 상처도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 살아있다. 아침마다 아내는 커피를 내리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잔을 받는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도자기 잔을 마주한 채 우리는 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여보, 그래도 우리 살아있네. 그 말은 어느새 우리 부부의 하루를 여는 인사가 되어 있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가장 먼저 내민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도 다시 살아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전원주택은 분명 로망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로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다르다. 길이 얼면 걸을 때마다 미끄럽고 기름 보일러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며 지붕에서 물이 새면 밤새 바가지를 들고 물을 받아야 한다. 그 현실을 마주할 각오 없이 뛰어든다면 우리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꿈꾸기 전에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는 때로는 감당해야 할 고요한 고통도 숨어 있다. 이야기가 길었다. 그래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다. 지금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모으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응원하고 싶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무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먹먹했습니다. 멋지게 꾸며진 삶 뒤에 숨어있던 고단함, 함께 버텨낸 부부의 묵묵한 사랑, 그리고 끝끝내 다시 살아보려는 그 의지가 참 깊이 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부부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위로는 결국 함께 견뎌준 시간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